제 강의인지 정확하게 성격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좀 그랬는데 오늘 와서 보면서 이렇게 좀 너무 아주 다양하셔가지고요. 대상이 그래가지고 조금은 어떻게 얘기를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만 뭐 잘 풀어나가고 그래요. 잘 풀어나가보고 그리고 아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좀 잘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면서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마 이런 그 강의를 여러 번 하긴 했는데 강의안을 뭐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의 언제나 좀 즉흥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잔바티스타 비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저 비코라고 하는 분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는 분? 죄송합니다. 하는 분 말고. 없죠. 그만큼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왜 얘기를 하게 되는가? 아마도 2시간 정도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아마도 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께서 좀 인식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아마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제 강의가 아마 성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오늘 강의는 아마 앞쪽에 2시간 동안 할 텐데 1시간 정도 하고 잠깐 쉰 다음에 2부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2시간 지난 다음에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의할 때 뭐 중간에도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상관없는 어떤 질문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 좀 메모를 해주셨다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 나름대로 이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비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이름을 들어보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니, 이 비코라고 하는 인물은 18세기의 인물입니다. 18세기 이탈리아의 그 나폴리에서 태어나가지고 거의 나폴리에서 다른 곳을 벗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그냥 유럽 사상의 주류에서 언제나 벗어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니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18세기, 유럽의 18세기를 얘기할 때 유럽의 18세기는 보통 계몽주의의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계몽주의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계몽주의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시기에 사람들이 가장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인간의 세계를 밝힐 수 있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계몽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가장 중심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비코라고 하는 인물은 그걸 넘어서가지고 오히려 그 이후에 한 19세기 정도나 되어가지고 이 사람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뭔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이 비코라고 하는 인물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완전히 빠져들어갑니다. 완전히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지각을 알면은 이 비코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자극시켜줍니다. 상상력을 자극시켜줘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인식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사실은 그 당시 정신세계에서는 최고봉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만 일부가 이해했지만 그 일부가 말하자면은 비코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기까지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점차 이제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는가 이제 저는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를 이제 일부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비코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이 사람의 전반적으로는 이 사람의 철학은 역사 철학입니다. 이 사람의 역사 철학을 나는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디코라고 하는 인물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바로 저 은사들이겠죠. 직접적인 은사도 있겠고 아니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좀 자전적으로 좀 풀어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디코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알게 된다면 저는 아마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봤을 텐데 저는 이 잠바티스타 디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잠바티스타 디코.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잠바티스타 그러니까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죠? 그게 이제 그 이름을 좀 설명한다면은 잠바티스타라고 하는 것은 잠이라고 하는 것은 지안입니다. 지안. 영어로 하면 존이에요. 존. 요한. 세례 요한이 바티스타는 뭐죠? 베티스트. 세례자입니다. 존 더 베티스트. 요게 그러니까 잠바티스타. 이탈리아 말로 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잔 바티스타가 되는데 이탈리아 말에서도 잠조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 바티스타가 뒤에 나와서 잔 바티스타 이렇게 발음이 되어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 잔 바티스타 디코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제가 처음 알게 됐던 것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역사 개론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이번 학기 역사 개론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 학생으로서 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디코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들었어요. 그 강의를 담당하셨던 분이 이제 기런모 교수님이라고 이제 작고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아마 실력 있고 명망 있고 강의 자체가 정평이 있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런 강의였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어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2주 동안 수업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냥 그 정도 아마 이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말로 이름만 언급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텐데 2주 동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디코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아마 그 대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럴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나쁘게 말하면은 좀 건방을 떨었죠. 학생으로서 건방을 떨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학과 학생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사학과 학생으로서 내가 역사 속에서 무슨 대정대대문단제하고 이런 걸 외우는 것보다는 역사를 움직이는 법칙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세부적인 사실을 아는 것보다는 역사 철학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역사는 진보하는가 아니면 순환하는가 이런 거죠. 진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진보라고 하는 건 직선상환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순환은 언제나 이렇게 돌아가죠. 순환은 언제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를 두고 역사가 진보하는가 아니면 순환하는가 이 둘을 놓고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 친구들이랑 언제나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 논쟁의 결과는 뭐겠어요? 답이 없죠. 답이 없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하는 거 얘기하고 그리고 끝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이 뭔가 하니 이 비코라고 하는 분이 나선영 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나선영 사관. 아까 저 나선영 사관을 딱 펼쳐놨는데 딴 데로 옮겨놓으셨네. 네. 그렇죠? 이 나선영 사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은 역사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역사는 돌아가는데 돌아간 그 자리가 바로 그 옛날에 시작했던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는 더 발전한 단계로 도달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나사 있죠, 나사. 나사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돌긴 돌지만 그것이 더 앞의 상태와 똑같은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발전한 상태로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이것은 그 당시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야, 어떻게 이렇게 직선사관과 순환사관이 어떻게 이렇게 결합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매료가 됐었던 겁니다. 이거는 전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매료가 됐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뭔가 하니, 바로 이겁니다. 베rum ipsum factum이라고 하는 건데, 베rum이라고 하는 건, 이거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베rum이라고 하는 것은 더 true입니다. 더 true. 자, 옳은 것. ipsum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말이에요. 같다. 예. equal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등변 삼각형할 때 아이소스를 그러죠. 그 어원이 같은 겁니다. 같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같다는 거. 베rum ipsum factum. factum이라는 거는, 이거는 팩트 이런 게 이분한 말이 아니라, factum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 가면은 facere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만들다는 말이에요. 만들다는 그 facere 하는 말이 과거분사입니다. 만들어진 것과 같다. 진리는 만들어진 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진리는 만들어진 것과 같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도대체? 이게 근데 중요성이 있어요. 중요성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그런 겁니다. 진리는 만들어진 것과 같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저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 있겠죠.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 그 사람은 자동차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거예요. 아는 사람이 만들잖아요. 아는 사람이 말하자면 진리는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중세 신학에 있던 말입니다. 중세 가톨릭 신학에서 어떤 얘기겠어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인간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얘기예요. 신학에서는 인간을 만든 것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진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자는 신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런 얘기했는데 이 디코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의 의미를 인간 세계로 갖고 내려왔어요. 갖고 내려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인간 사회는 누가 만들었을까? 인간 사회를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 사회를 신이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인간 사회 신이 만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만든 사람이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 사회는 인간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뭘까요? 인간 사회는 인간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인간이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인간 사회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데카르트의 시대였어요. 데카르트와 뉴턴의 시대입니다. 데카르트와 뉴턴. 그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데카르트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다 의심했죠. 모든 것을 다 의심했는데 결국 의심할 수가 없는 것. 그것을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삼아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절대적으로 클리어 앤 디스팅트한 것. 그렇죠? 명석하고 판명한 것. 그것만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명제를 내셨습니다. 명석하고 판명한 것만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까요? 어떤 건가 하면은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죠. 1 더하기 1은 2다. 그런 건 어떤 진리예요? 그것은 어제도 통용됐고 내일도 통용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미국에 간다 하더라도 일본을 간다 하더라도 1 더하기 1이 갑자기 3이 되거나 뭐 이상하게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언제 어디 가도 통용될 수 있는 것, 그런 어떤 진리만, 그런 어떤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만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은 가장 확고한 지식이 뭘까요? 가장 확고한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학이에요. 수학이고 수학의 바탕을 둔 자연과학 속에서 자연과학에서만 우리가 가장 확실한 진리를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데카르트의 영향 아래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뉴턴입니다. 뉴턴은 뭘 했어요? 뉴턴은 우주의 신비를 밝혔어요.
그 신비는 어디서 출발인가 하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매료가 됐었습니까? 천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가, 이거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천문학에서 시작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뉴턴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이 뉴턴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출발점은 어딘가 하면은 해와 지구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무엇인가? 그건 아마 천체를 지배하는 어떤 힘은 굉장히 신성한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뉴턴이 했던 건 뭘까요? 뉴턴이 했던 것은 그 둘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나 나와 지금 이 특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같다. 겁니다. 같고 그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그것은 바로 수학적인 공식 하나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학적인 공식 하나로 우주의 신비를 풀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말일력의 법칙, 여기서 나와 이 책상 사이에 똑같이 적용된다 이거예요. 단지 하나의 수학적 법칙을 가지고 이 우주의 신비를 풀어냈어요. 그리고 뉴턴은 학문계의 총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데카르트의 영향 아래에서, 그리고 비코의 영향 아래에서, 비코가 아니라 누구요? 뉴턴의 영향 아래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우리가 가장 확실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 수학이고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수학이고 자연과, 여기에서만 우리가 가장 확실한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인간 사회에 관련되는 일들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클리어 디스팅트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기 인도 가면 뭐라고 그래요? 인도 가면은 소고기 먹으면 안 되죠? 이슬람세계 가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다 달라요.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관습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과 저것에서 통용되지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사학이 지식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데카르트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은 역사학은 뭘까요? 기억력에 의존하는 학문이죠. 그렇죠? 역사학은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기억력에 의존하는 학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억력에 의존하니까 기억력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내가 좀 전에 일어났던 일이랑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이랑 어떤 게 더 생생합니까? 당연히 좀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억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회색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은 바로 그러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점차 회색해가는 기억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요. 어떤 게 있을까요? 데카르트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를 아주 낮게 봤어요. 어떻게 또 봤는가 하면 그런 거죠. 뭐가 있겠어요? 자, 실용성의 면에 있어서도 역사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시간 여행으로 봤어요. 여행으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일 외국 여행을 많이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람, 외국 여행을 해가지고 한 1년에 거의 한 4분의 3 정도를 외국에 있다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외국 사정은 알지 모르지만 국내 사정에는 오히려 모른다 이런 거예요. 국내 사정은 오히려 모른다 이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 외국에서 한 1년 살다가 딱 왔는데 버스 타면 사실은 당황해요. 버스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에 능통한 사람은 과거 사실을 잘 알지는 모르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용성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보통 우리가 역사를 하면 뭘 할까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마 크게 생각하면 국가와 민족 이런 것에 대한 역사를 쓰기도 하겠지만 또 작게 생각한다면 향토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내 가족사, 가정사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사 같은 것 아주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족보 같은 거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족보 같은 거 쓰면 어떻게 쓰나요?
족보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저 형편없어 이렇게 쓸까요? 큰일 나죠. 그럼 그걸 파문당하죠. 그 가정에서. 그렇죠. 다 뭔가 하면은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쓰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윤색한다. 아름답게 윤색하려고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객관적으로 과거의 사실을 기록하지 못한다, 않는다. 그러니까 역사학은 이렇게 아주 객관적이고 엄정한 학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바로 데카르트와 뉴턴, 그 사람들이 지식세계,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수학을 연구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인문학은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바로 거기에서 비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역사학은 물론이고 인문학 전체를 위한 학문적인 기반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메룸 ipsum factum입니다. 메룸 ipsum factum. 자, 그러니까 뭘까요? 자, 만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인간 사회는 인간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세계는 이 자연세계는 누가 만들었는가? 신이 만들었죠. 인간이 만들지 않았죠. 저 밖에 있는 나무, 그렇죠? 그 다음에 바위, 이런 거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위와 나무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에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은 바위나 나무의 성분을 분석해가지고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외형적인 성격, 이 정도만 알 수 있다는 거지. 그 바위가 뭐 때문에 저기 이렇게 있는지, 그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 그런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비코의 말을 따른다면은 그것은 나중에 이제 그 독일의 어떤 역사 철학자들이라든가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변형된 거긴 하지만 뭔가 하면은 우리는 자연 세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인간 사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바로 감정이입니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시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 사회를 만들었을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그거를 추적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감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요? 여태까지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정력을 기울여가지고 연구를 했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사회, 인간의 역사였는데 쓸데없이 사람들은 자연과학만 연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데카르트의 어떤 그러한 명석 판명한 개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뒤집어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다면은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바로 데카르트를 거꾸로 드린 거예요. 비코가. 어떻게 거꾸로 드렸을까요? 비코가. 거꾸로 드렸어요. 그냥 정말로 한 100년 이상을 말하자면 지성계의 어떤 담론을 지배했던 그 사람의 사고체계를 거꾸로 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자, 기하학. 그 기하학에서 우리가 가장 명백한 진리를 얻어요. 그렇죠? 자, 삼각형 안가각은 180도다. 이거 어디 가도 정확하잖아요. 틀리지 않죠? 어디 가도 180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거기에서 가장 확실한 지식을 얻게 되는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기하학. 그렇죠? 기하학의 출발점이 뭐예요? 기하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리예요. 정리가 아니라 공리예요. 공리라고 하는 것. 액시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액시옴이라고 하는 것이 공리. 자, 이 공리라고 하는 것이 기하학의 출발점입니다. 기하학의 출발점인데 이건 뭘까요? 이 액시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약속이에요. 정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정리가 필요 없이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정한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출발점이 뭐예요? 원이 몇 도예요? 원이 360도죠? 원이 360도죠? 그거 정리할 수 있고 이거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원은 360도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약속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자, 직선은 뭐예요? 직선은 원을 반으로 나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직선은 180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360도 반으로 나왔으니까 180도가 되죠?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뭐가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플레인선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삼각형을 만들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요것과 요것과 같고 요것과 요것과 같고 그러니까 삼각형 안각의 합은 180도가 나오죠. 증명이 되죠. 공리도부터 출발해가지고 정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계속해서 발전하면 어떤 게 나올 수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출발점인 공리는 그렇게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에요. 왜? 기하학에서 우리가 왜 가장 확실한 지식을 얻는가? 기하학은 출발점이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가장 확실한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겠어요? 원이라고들 말씀하시죠? 근데 이거 정확하게 제목은 원일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컴파스를 갖고 와서 원을 다 그리면 그건 원일까요? 더 정밀한 컴퓨터로 분석하면 원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원을 그린다 하더라도 아마도 더 정밀한 어떤 계기를 갖다 놓고 그것을 잰다면 아마 원이 아닐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러면 원이 없는가? 원은 존재하죠. 어디에 존재하죠? 우리의 정의를 우리예요. 우리가 원은 각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우리의 약속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약속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하학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든 개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확실한 지식을 거기서 얻는 것이 당연하다. 피코는 바로 그렇게 논파한 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렇게 피코가 논파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어떤 이야기들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러니까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사회이고 인간의 역사이다.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데카르트가 지배하던 어떤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위한 어떤 그 이론적 기반 이런 것을 이제 그 비코가 제공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뭔가 하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매료됐겠습니까? 굉장히 매료되셨어요. 거기 매료돼가지고 내 머릿속에 아마 비코라고 하는 인물의 그 이름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을 떠났는데 유학을 떠나게 된 것은 사실상은 아마 그때가 정말로 12.6 사태 있을 때였습니다. 12.6 사태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 현대사 속에서의 비극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아주 좀 너무나 차악함을 느끼고 막 그러면서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나는 그냥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때 유학을 떠났었습니다. 유학을 떠났었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어떤 건가 하면은 조금 아마 비코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내가 어떤 그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정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없었고 처음에는
버벅됩니다. 그래가지고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제가 첫 수업을 들었던 것이 바로 이분의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세바인 맥커맨이라고 하는 분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세계적인 학자였습니다. 학자였고, 그리고 뭐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저런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가가지고 사학사 수업을 들었어요. 세미나인데 사학사 수업을 그러니까 제가 유학을 가가지고 첫 수업이에요. 첫 수업을 듣는데 원탁 테이블이 있는 어떤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미리 가서 이제 앉아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딱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나요? 그 탁자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가방 이만한 걸 갖고 들어오세요. 갖고 가방을 탁자에다 딱 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니 가방에서 딱 꺼냈는데 뭘 꺼냈는가? 잣더리 이만한 거. 담배 조각.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옛날에 그 유해 성냥갑 같은 거 있죠?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런 거 딱 꺼내갖고 거기서 담배를 막 피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시작하시고 그러다가 그때 하신 말씀이 이분은 근데 누군가 하면은 독일 출신이에요. 독일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인데 독일계 유태인인데 독일에서 학부를 나오고 나서 박사학위를 옥스퍼드에서 고전학부를 했습니다. 그리스 문학. 그래갖고 그리스어에 대해 갖고 세계 최고봉을 자랑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제 그런 분인데 그러다가 제가 있던 학교 그때 와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이 저는 첫 수업이었지만 그 수업은 이 맥커맨 교수님은 텍사스에서 하던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이분은 그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니 나는 유럽에서 왔는데 유럽에서는 세미나를 이렇게 학교에서 하지 않는데요. 세미나를 학교에서 하지 않고 교수 집이랑 수강생들 집을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업을 개최하는 그 집사람이 그날 저녁을 준비하고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어떤 음료 같은 걸 다 사갖고 가고 음료라고 하는 건 여기서 콜라 같은 거 아닙니다. 맥주나 와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마실 거야. 주인은 물론 따로 또 준비를 해놓습니다. 주인은 따로 준비를 해놓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마시고 그래 가면서 우리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런데 거기 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첫 수업을 이제 바로 이 교수님 집에서 했어요. 교수님 집에서 했는데 교수님이 이제 저녁을 준비해 놓고 저녁 준비해 봤는데 뭐 별것도 없었어요. 그냥 콩 볶아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막와인이 싸고요. 커다란 거 하나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자기 기호에 따라 가지고 맥주나 이런 거 이제 갖고 가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수업을 하는데 그런데 수업 수준은 최고예요. 최고고 6시부터 수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통 9시까지 수업을 해요. 9시까지는 정규 수업을 해요. 우리가 1구 간 거에 대해서 토론이 9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9시 이후부터는 자유토론이에요. 자유토론이 계속 이어져요. 근데 자유토론 그 시간대부터는 가고 싶은 사람은 남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거의 다가 남습니다. 남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정까지 여러 종류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저한테는 이분과의 만남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가 하면은 그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 발표를 4개 했어요. 4명에 대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대해서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어떤 르네상스 시대의 그 바사리, 그렇죠. 바사리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디코에 대해서 했어요. 디코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마지막으로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에서 발표를 했던 그날이 이 종강하는 날이었고, 종강하는 날, 바로 그 다음 날, 이 맥커맨 교수는 스탠포드를 가게 되어 있었어요. 거기 그날이 그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수업을 하고 그때까지는 별로 아마 그렇게 그냥 제가 수업이 끝까지 남아있다 하더라도 얘기가 이렇게 진척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바로 나서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때 이 맥커맥 교수님이 저한테 왜 여기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 공부를 여기 와서 유학을 하느냐. 네가 유럽사 쪽에 관심이 있으면 유럽을 가거나 뭐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든가 그런 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는 실은 민주주의를 공부하기 위해서 왔다. 민주주의 공부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칼 마르크스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게 공부를 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때까지만 사실 그랬거든요. 칼 마르크스 책은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갖고 다니기만 해도 검문에 걸리면은 끌려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어디서 발표한다거나 그러면 꿈도 못 꾸는 어떤 그런 시대였죠,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근데 상황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 그런데 그때 이 맥커맥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게 뭔가 하니 네가 비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발표도 잘했으니까 잘했어요. 그러니까 비코에 대해서 발표도 기왕에 했었으니까 비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유가 뭔가 하니 비코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은 네가 마르크스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서 마르크스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니 비코의 철학에 들어가면은 계급투쟁의 요인 같은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직접적으로 마르크스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네가 마르크스의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런 조언을 해주셨던 거예요. 이 맥커맥 교수님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아마 맥커맥 교수님이 자기가 계속 UT에 있다고 한다면은 나한테 큰 도움이 될 텐데 내가 너를 이렇게 좀 제대로 된 학자로 내가 키울 수 있을 텐데 내가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때 제안을 해주신 게 있어요. 내가 거기 있다 하더라도 뭔가 하면은 여기에 모나스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 시드니 모나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러시아사 전공하는 분이에요. 러시아사 전공을 하고 슬라빅 언어 이쪽에 아마 대가예요. 그리고 영문학, 비교문학 뭐 그냥 다 통달해갖고 다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텐데 누구예요? 미셸 푸코, 그렇죠? 이런 분들 이름 들어봤죠? 미셸 푸코라든가 헤이든 화이트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인 친구예요. 개인적인 친구로 이 엄청난 그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비코에 대한 전문가니까 나중에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지도교수로 모셔가지고 네가 공부를 해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 조언을 하고 이제 떠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때 놀라웠던 게 뭔가 하면은 이분은 그날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4시까지 그 집에서 이분이랑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기숙사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새벽 4시에 그때까지는 아마 음주운전 같은 거 단속이 미국에서도 별로 없었어요. 저를 기숙사까지 태워다 주시고 그날 오후에 이분은 스탠포드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도 이제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좀 뻗어 있다가 오후에 나와봤더니 벌써 그 전날 제가 기말 홈페이퍼를 그날 냈던 거를 새빨갛게 첨삭을 해갖고 거기다 넣어놓고 가신 거예요. 감동이죠. 감동이었죠. 감동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은 미국에서는 학교를 많이 옮길수록 그 사람이 인기가 높은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학교를 옮길 때마다 전에 있는 학교보다 더 높은 몸값을 보장해줘야지만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학교를 많이 옮긴 사람일수록 엄청나게 몸값이 올라가고 그 사람이 학문적으로 학자로서 인정받았다 하는 그런 증거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이후에 한 5군데 이상을 계속 옮겨 다녔어요. 그만큼 굉장한 어떤 학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넘버튼 오크스 가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 가면은 아주 조그만 사립대학교인데 명문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도 갔다가 그다음에 미시간 대학교도 갔다가 미시간 대학교도 갔다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이분이 노트르담 대학교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전학 하시는 분인데 고전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뭘 또 연구했는가 하면은 인류학을 연구해가지고 안데스 산맥의 그 인디오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고전 그걸 하면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출판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예술사 총서 1권을 바로 이분이 썼어요. 그런 분인데 나중에 이분이 그 텍사스 주립대학교에 다시 한번 왔었어요. 그때는 뭐로 왔는가 하면은 거기서 학술대회를 여는데 거기에서 기조연설 해달라고 초청을 받아갖고 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거기서 이분이 나를 기억했는지 그래갖고 쟤를 마주쳤는데 저랑 거기 사업가가 건물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 앞에서 한 1시간 이상을 앉아갖고 저한테 막 조언을 해준 거예요. 너 논문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 막 야단도 막 맞고요. 너 아직까지 그거밖에 못했냐. 이러면서 시드니가 너한테 뭘 했냐. 막 그러면서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다른 교수들이 깜짝 놀랐죠. 이렇게 그냥 대단 엄청난 분이 저 대학원생 하나한테 거기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만나는 시간도 있어야 할 텐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저랑 얘기를 나눴단 말이에요.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이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고 이제 떠났던 겁니다. 떠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아까 이분을 찾아가라고 그랬죠. 이분이 시드니 모너스라고 하는 제 지도 교수가 나중에 되신 분입니다. 나중에 지도 교수가 되신 분인데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비코를 공부해야 되겠는가 그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왜 그런가 하니 저는 그때 독일사 쪽에도 관심이 많았었어요. 독일사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제미토라고 하는 아주 실력이 있는 그런 젊은 교수가 있었고 그분의 어떤 그 수업도 한 여러 개 듣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도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분도 어떤 일인가 하면은 학내에서 뭐라 그럴까 굉장히 강직하다 그럴까 그러면서 그냥 타협 같은 걸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학내의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당시 뭐라 그럴까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학과장이랑 이렇게 알력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됐던 겁니다. 저는 그냥 갑자기 무슨 어디 내가 지도교수를 찾아가려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막 그래가지고 좀 이제 방황을 하고 수업 들을 것도 그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때 생각났던 게 바로 이 고나스 교수님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맥코맥 교수가 그때 나한테 해줬던 떠나면서 했던 그 제안 이게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가지고 사실은 찾아가 뵙고 그러면서 이 모나스 교수님한테 가서 그냥 제가 비코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자 하는데 저를 지도 교수님으로 그러니까 저를 좀 걷어주시겠습니까? 했죠. 그랬더니만 흔쾌히 걷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때 문제가 있다고 그런 거죠. 문제는 뭔가 하니 이 모나스 교수님께서는 그때 1년 동안 연구년을 얻어가지고 유럽에 가 있는데 1년 후까지 네가 나를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1년 동안 저는 그러니까 비코를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뭘 했는가 하면은 라틴어, 이탈리아어, 독일어는 이미 했었고 라틴어, 이탈리아, 불어 그때 배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들을 저는 30이 넘어서 배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좀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1년 동안 그걸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후에 이모나스 교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찾아가서 이제 정식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제자가 됐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어떤 건가 하면은 아까 그 맥코맥 교수님이 저에게 어떤 그 제안을 해주셨던 것, 조언을 해주셨던 것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예언이 된 거죠. 예언이 돼가지고 그 일들이 저한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모나스 교수님이랑 이제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점차 이제 그 비코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무슨 이탈리아과라든가 이런 데서 중세 이탈리아어를 전공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비코의 원저를 같이 1대1로 읽는 그런 수업들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연구를 했던 거예요. 이 모나스 교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미국에 저게 있습니다. 슬라빅 리뷰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슬라빅 리뷰라고 하는 잡지가 학술지인데요. 이게 어떤 학술지인가 하면은 러시아학,
미국에 있어서 러시아학,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 러시아 역사, 철학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러시아학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입니다. 그거를 거의 한 5, 6년째 계속해서 편집자, 그걸 하시던 분이에요. 그걸 하시던 분이고, 또,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도스토옙스키의,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을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아직도 이분이 번역한 것으로 읽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분위기시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아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러시아하고 서방 사이가 이렇게 관계가 풀리지 않았을 때, 조직되어 있을 때, 그때 이분은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은, 러시아의 젊은 지식인들을 서방에 소개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많이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이것도 유태인인데, 그렇지만 결코 지원주의자가 아니에요. 지원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유태인 사회에서도 가끔가다 경멸을 받기도 하거나 그런데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제가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번 밝힌 게 있는데 뭔가 하니 이분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선전을 했어요. 선전을 했는데 그때 독일군에 포로가 됐어요. 2차 대전이었나? 2차 대전인 것 같습니다. 독일군에 포로가 됐는데 이분은 원체 독일어, 러시아어, 뭐 스페인어, 불어, 능통하십니다. 이탈리아까지. 그런데, 거기서 독일어가 능통하니까, 거기서 포로들하고 간수들 사이에서 뭔가 누군가가 이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건데, 이분은 독일어 한다는 걸 처음 숨겼어요. 왜 숨겼는지 짐작이 가세요? 그 사람들이랑, 독일군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유태인 계라는 게 더 발각이 날지 모른다. 내가 유태인이라는 게 들통이 나면은 어떤 고초가 나한테 다를지 모른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뭔가 하니 같이 포로로 있던 다른 미국인 어떤 병사 하나가 심하게 병에 걸려가지고 고열에 시달렸어요. 그러니 간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독일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이 이제 들통이 나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간수를 이제 불러갖고 독일어만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너 유태인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때 뭘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 유태인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분이 어디다가 인터뷰에서 뭘 토로한 게 있는데 그게 자신의 한평생의 흑연이 된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한 번 부정했던 그걸 가지고 평생의 회원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이 모라스 교수님 같은 분들도 만나 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제가 디코를 또 연구하는 과정에서 또 알게 된 분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 있는 요 탈리아코초라고 하는 분입니다. 탈리아코초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은 누군가 하면은 그 디코라고 하는 인물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디코라고 하는 인물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1968년에 뉴욕에서 디코 국제학술대가 열렸어요. 디코 국제학술대가 열렸는데 그걸 조직한 분이에요. 디코 연구자로 있으면서 이분은 VOA, Voice of America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 그걸 담당하고 그러면서 그 강좌를 통해서도 디코 강의 같은 걸 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많은 지식인들과 이렇게 교류를 쌓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디코가 탄생한 해가 1668년입니다. 그러니까 1968년에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본 거예요. 타진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여러 학문 분야에서 최고봉에 달리는 분들한테 이런 학술 계획을 조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발표를 해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그게 성사가 됐어요. 그게 성사가 돼가지고 40몇 명 정도가 거기다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썼던 사람들이 정말로 다 여러 학문 분야에서 최첨단을 가는 최고급 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비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정상에 있는 분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가 됐는가, 어떻게, 어떤 책으로 이제 나왔는가 하면은,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콘 마켓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책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잔 바티스타 비코 인터내셔널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출판부에서 이게 나왔던 건데, 이 책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책의 학술서적의 중요성을 가늠하는 지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책이 얼마나 많은 다른 학술지에서 서평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책은 한 90여 권의 어떤 학술지에서 아주 호평을 받았어요. 아주 호평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거 말하자면은 이 비코라고 하는 인물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조명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렇게 성공을 거두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코에 대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겠습니까?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비코학회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초청받아서 한번 갔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일이 이제 계속 있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이 탈리아코초라고 하는 분, 이분을 한번 거기 가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뉴욕에 이제 그 비코학회가 있습니다. 뉴욕의 비코학회를 저분이 거의 개인의 어떤 그런 뭐 힘으로,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열어가지고 뉴욕에서 연구소를 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논문을 준비하던 그때 뉴욕에 찾아가서 저분을 만나 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칭찬을 받았었고, 내가 앞으로 비코학회의 희망이다. 이런 얘기까지 받았었는데,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저분도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어쨌든 제가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비코를 공부할 수 있었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의 어떤 학문의 어떤 그런 덕 같은 것을 제가 얼마만이라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비코의 어떤 책을 번역하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비코의 철학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책도 사실은 그 책의 형식이 그냥 지금 오늘 강의와 비슷하게 할 거예요. 강의와 비슷하게 좀 해가지고 내가 개인사를 집어넣으면서 그것과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글을 썼는가, 그리고 이것이 비코에 대한 나의 인식을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이제 강화시켰는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책을 쓰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